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불안한 사람은 방황 끝에 고전을 펼쳐듭니다. 그중 노노와 손자병법이 으뜸인데요. 노노는 덕을 기르라는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능력을 기르고 둥글게 살라 하고, 손자병법은 싸워서 이기라는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되도록 싸우지 말고 머리를 쓰라고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애를 말하고 있으며, 정말 중요한 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 즉,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만 통달하면 치우치기 쉽고, 이 둘을 모두 아는 사람만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행복이든 돈이든 명예든 삶의 의미든, 그래야 안목을 높여 사람을 얻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왜 노노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책에는 공자의 50가지 지혜와 손자의 50가지 전략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50부터) 꼭 피해야 할 것 4가지. 공자께서는 4가지를 하지 않으셨다. 억측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게 없으셨으며, 고집하지 않으셨고 자신만 옳다고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공자의 사람됨을 이야기한 구절이다. 공자는 4가지 결점이 없었다고 한다. 첫째, 주관만으로 억측하지 않았다. 주관도 주관 나름이지만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잘못되는 일이 많다. 인터넷에 쏟아지는 비판에는 이런 종류의 억측이 많다. 둘째, 자기의 생각만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면 완고하다는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소외되지 않겠는가. 자신의 의견은 의견대로 두고 주변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자. 셋째,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다. 고집이 세면 고지식하고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언젠가 벽에 부딪히게 된다. 넷째,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서 외톨이가 된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의 상황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공자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단지 고생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뛰어난 상식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다. 4가지 피해야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주관만으로 억측하는 일. 두 번째는 무턱대고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일. 세 번째는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는 일. 네 번째는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는 일. 사람을 얻는 자, 군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배우더라도 경고하지 못하다. 중심과 믿음을 중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며 잘못하면 즉시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공자가 목표로 삼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였다. 공자 자신이 군자를 목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친 것 또한 군자였다. 공자 학당은 군자 양성의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자가 목표로 한 군자의 5가지 자세는 무엇일까? 첫째, 항상 침착하게 대비하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통솔할 수 없다. 둘째,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진다. 그 결과 독불장군이 되어 독선에 빠지고 진보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선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셋째, 인간으로서 신뢰를 높이려면 성실해야 한다. 넷째,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면 어느새 상대에게 감화되어 자신도 발전할 수 있다. 다섯째,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한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군자는 항상 침착하게 대비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어찌 사람 속을 알까? 공자가 사람을 보는 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행하는 바를 보고 그 이유를 살피며 그가 편안히 여기는 것을 관찰하면 어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어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공자의 인권과는 굳이 말하자면 성선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공자조차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답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속내까지 파악하려고 할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평소의 태도나 행동이다. 하지만 공자의 이 말을 유념하고 상대를 보면 80% 정도는 놓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공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더 나아가 행동을 뒷받침하는 동기나 목적까지 확인하고 상대를 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라는 말이다. 왜 그렇게까지 경계해야 할까?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문제는 생활이나 일과 관련이 있는 상대다. 그런 상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쪽까지 휘말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 보는 눈, 안목을 키워야 한다. 2가지만 명심하자. 첫째, 고전 속 공자의 말은 물론 선인들의 지혜에서 배워야 한다. 둘째, 배운 것을 실행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연마해야 한다. 어떤 상대라도 자신의 본성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다. 삶이 외로울수록 덕을 갖춰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의 장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공자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중요하게 여긴 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자. 인이란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인간애다. 따뜻한 배려나 온정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공자는 인간애를 정치의 장애까지 미치게 하려고 했다. 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올바른 길이다. 종종 이와 대응하는 의미로도 등장한다. 헌문편에 이익을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한다 라는 의미의 견리사의를 예로 들 수 있다. 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는 통찰력을 가리킨다. 혹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성이라고 해도 좋다. 지가 없으면 도중에 실패하는 일이 많다.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한 일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다. 공자의 말에 따르면 신이 없으면 사회인으로서 실격이라고 한다. 용은 용기를 말한다. 도전정신이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이해와 의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단지 폭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 의, 지, 신, 용을 함께 갖춰야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군자를 목표로 삼는 일이 쉽지 않음을 새삼 느낀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자로가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삼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미리 계획하기를 좋아하여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많은 제자 중에 논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자로다. 원래 그는 협객 세계의 사람으로 의협심이 강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격이어서 가끔 무모하고 무지함을 드러내 공자가 타일렀다고 한다. 하지만 자로도 절대 지지 않았다. 거침없고 스스럼 없는 말투로 공자에게 대들었다. 그러면서도 공자의 건강을 가장 걱정한 사람 역시 자로였다. 자로가 등장하면서 논어가 생기 넘치는 인문학이 될 수 있었다. 이 문답을 봐도 자로는 아마 내가 믿는 것은 자네 같은 사람이야 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볍게 한 방 먹고 그 자리에서는 반론도 못한 채 풀이 죽어 물러나지 않았을까. 인생에서 요구되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자세와 단행이다. 자로는 단행은 할 수 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공자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훗날 자로는 이런 성격이 화근이 되어 뜻밖의 죽음을 맞이했고 공자는 굉장히 슬퍼했다. 유사시에 주도 면밀하게 계략을 꾸미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간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자공이 여쭈었다. 사와 상 중에서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못 미친다.
자공이 여쭈었다. 그렇다면 사가 더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친 것은 못 미치는 것과 같다. 자장 이름은 사, 과 자하 이름은 상는 수많은 제자 가운데서도 젊은 유망주였으며 서로 경쟁 상대였다. 지나침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명언은 이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공자는 균형 잡힌 인간상을 중시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지나쳐도 모자라도 안 된다. 이쯤에서 덕의 주요 요소에 대해 살펴보자. 마땅히 인간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지나치면 이렇게 된다. 인이 지나치면 마냥 좋은 사람이 된다. 지나치게 겸손하면 굽신거리면서 비굴해진다. 지나치게 관대하면 야무지지 못하게 된다. 신이 지나치면 앞뒤로 꽉 막힌 고집불통이 된다. 지나치게 용감하면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한 사람이 된다. 상대 의도를 파악하는 통찰력의 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않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억측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먼저 깨닫는 자가 현명하다. 직접 만나서 말을 해야만 일처리가 가능했던 시대의 이야기다. 혹은 처음 만난 상황을 가정하고 조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을 끝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같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나도 경계가 허술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 공자는 이 문제에 대해 남의 말을 살피고 안색을 관찰하라고 말했다. 말을 살피는 것은 상대의 말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읽어내는 일이고 안색을 관찰하는 것은 상대의 표정을 읽고 속내를 꿰뚫어 보는 일이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이런 통찰력이다. 공자는 원래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그런 공자조차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보다 더 사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갈고 닦아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이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자.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처음부터 경계하지 않고도 재빠르게 상대 의도를 알아차린다면 현자라고 할 수 있다. 50부터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이 3가지이고 해로운 벗도 3가지이다.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신실한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아차 많은 사람을 벗하고 겉만 착한 사람을 벗하고 빈말을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면 일단 친구라고 해도 좋다. 이때 어떤 친구를 두었는지에 따라 훗날 인생이 달라진다. 이로운 친구를 가리키는 익자사무라는 말이 있다.
사귀면 유익한 친구가 세 종류 있다는 의미다. 첫째, 직이란 강지, 다시 말해 부정한 일을 싫어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라면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솔직히 지적해 준다. 둘째, 양은 성실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친구가 있으면 자신도 자연히 감화되어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일이 없어진다. 셋째, 다문이란 박씨, 즉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도 냉혹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귀면 유익하지 않은 인물도 세 종류가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개 악의는 없다. 그러니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귄다고 해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사귀면 좋은 친구는 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박식한 사람이다. 반대로 쉽사리 친해지려는 사람, 겉으로 친절한 사람, 말뿐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공자께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자공이 여쭈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미워하는 것이 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밑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자를 미워하고 용맹스럽기만 하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하고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자를 미워한다. 정말 옳은 소리라서 완전히 공감한다. 다만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과 만난 적이 없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만난 적이 있더라도 경계하고 멀리 사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처지를 바꿔 나 자신은 어땠는지 생각해보니 꽉 막혀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이 마음에 걸렸다. 사별한 아내에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비난받은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니 나에게는 그런 면이 있었다. 가족에게는 유난히 그랬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당시에 나는 혼자 힘으로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고군분투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는 내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미안해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늘 인생에는 후회되는 일이 참 많다. 타인의 결점을 일부러 말하는 사람, 뒤에서 상사의 험담을 하는 사람, 혈기가 넘쳐 도가 지나친 사람, 제멋대로여서 협조를 못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싫어한다. 삶은 속고 속이는 싸움의 연속이다. 병법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서로 속인다는 것이 고상한 표현은 아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먼저 손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자. 예를 들면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하고 필요해도 필요 없는 척한다. 멀어지는 척하면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척하면서 멀어진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유인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공격한다. 적이 탄탄하면 물러서서 대비를 굳건히 하고 적이 강하면 싸움을 피한다. 일부러 도발해서 기운이 빠지게 하고 저자세로 나가 방심하게 만든다. 적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바쁘게 만들어 지치게 하고 적이 단결하면 이간질한다. 참으로 만만찮은 심리전이지 않은가.
물론 손자병법은 이러한 심리전을 전쟁터의 한정에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생 또한 전쟁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심리전을 좀 더 확대해서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속임수란 사기와 다름없고 일반적으로 비난받는다. 우리는 보통 사기친 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사기당한 쪽을 동정한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왠지 안이하게 느껴진다. 속임수를 파악하는 일은 리더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속임수를 파악하지 못하면 상대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조직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 없지 않겠는가.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 앞으로 어떤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원래 전쟁이나 인생은 심리전이다.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다. 상대를 제압하는 5가지 전략. 승리를 판단할 수 있는 5가지가 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떻게 승산을 파악할 수 있을까? 다음에 5가지 조건으로 알 수 있다. 첫째, 양쪽의 전력을 분석해서 싸워야 할지 말지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항상 냉철하게 생각하고 낙관적인 예측은 피해야 한다. 둘째, 병력에 맞는 방식으로 싸운다. 현대기업으로 치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장점을 활용한 전략으로 싸우라는 말이다. 셋째, 공통 목표를 향해 조직적으로 똘똘 뭉친다. 어떤 조직도 내부가 뿔뿔이 흩어지면 잠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조직에 그런 결속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리더의 역량에 달려있다. 넷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적의 허점을 찌른다.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싸움을 걸면 처음부터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왕 싸운다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상대의 혼란을 틈타야 한다. 이러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다섯째,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장수의 주의권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유능한 장수를 뽑아 군의 정권을 위임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 5가지 조건은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미리 승리를 예측하려면 5가지 조건을 적용해 보면 된다. 주도권을 잡는 아주 간단한 방법.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끌어들이되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상대가 이쪽의 흐름을 타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먼저 공격하면 이길 확률이 높다. 특히 쌍방에게 중요한 요충지에 먼저 도착해야 한다. 손자병법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적보다 먼저 전장을 향해 상대를 요격하면 여유를 갖고 싸울 수 있다. 반대로 적보다 늦게 전장에 도착하면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미리 전쟁터에 도착하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싸울 수 있다. 이런 여유가 있다면 판단력도 예리해지고 여러 가지 사태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 만약 먼저 도착할 수 없다면 주도권을 아예 잡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고노센, 검도에서 상대의 기술에 맞춰 대응하는 기술이라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손자병법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조했다. 적이 싸우게 만들려면 그 싸움이 유리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적이 싸우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싸우면 불리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적의 태세에 여유가 있다면 수를 써서 지치게 만들어야 한다. 적의 식량이 충분하다면 식량 수송기를 끊어 굶주리게 한다. 적의 준비가 충분하다면 계략을 이용해서 혼란에 빠뜨려야 한다. 이처럼 주도권을 잡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50부터는 인생의 전략으로 적용해 보길 바란다. 승리하는 자는 상대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역으로 이쪽의 작전에 말려들게 한다. 50부터는 물의 흐름에서 배우라. 군의 영새는 물의 형상을 본떠야 한다. 물의 영새는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일정한 형태가 없고 그릇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유연성이 있다. 저항을 피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용하기에 따라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는 방식을 이런 물의 특성에서 배우라고 말한다. 물에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처럼 싸움에도 변하지 않는 태세는 있을 수 없다. 적의 태세에 대응해 변하면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좋은 용병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에 주목한 것은 손자병법뿐만이 아니다. 같은 병법서인 울료자에도 서두에 승량군은 물을 닮아서 라며 이렇게 말했다. 물은 아주 유약하지만 앞을 가로막는 것은 구릉이라 할지라도 쳐부순다. 그 이유는 물의 성질에는 집중성과 불변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장수가 예리한 무기와 견고한 갑옷으로 무장한 대군을 이끌고 자유자재로 변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물처럼 행동한다면 전하에 겨룰 자가 없다. 노자에서도 역시 물에 주목하고 있는데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물만큼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자를 이기는 것은 물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함은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러한 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자는 없다. 이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의 흐름에서 배우자. 물은 높은 곳은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살면서 경계해야 할 5가지 위태로움. 장수에게는 5가지 위태로움이 있다. 장수가 경계할 5가지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정말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장수에게 필요한 것은 종합적인 판단력이다. 자기 자신이 필사적으로 싸우기보다 부하들이 필사적으로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만족하면 주객이 뒤바뀌는 꼴이다. 둘째, 살려고 발버둥 치면 포로가 되기 마련이다. 궁지에 몰려 살려고 하면 도망치거나 포로가 되는 길 2가지밖에 없다. 셋째, 성미가 급해서 화를 잘 내면 적의 술수에 넘어간다. 성미가 급하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성급하게 굴면 결국 자기 손해라고 하지 않던가. 그런 성급한 성격을 노리고 적이 공격하면 변변히 싸우지도 못하고 패하게 된다. 넷째, 청렴결백을 고집하면 적의 도발에 말려든다. 청렴결백에 집착하는 장수는 개인적인 욕심이 없어서 성품이 강직하다. 반면에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다섯째, 민중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신경쇠약에 걸린다. 병사를 너무 아낀 나머지 이런저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싸움에서 전력을 다할 수 없다. 장수가 빠지기 쉬운 위험 요소이자 전쟁을 치르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잘 알아두자. 무엇이 위태로움인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모든 싸움은 밀고 당기는 심리전. 적이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준비하는 것은 진격하려는 것이다. 적이 강경하게 말하면서 진격하는 것은 후퇴하려는 것이다. 전쟁은 밀고 당기는 심리전이다. 후퇴하는 듯하더니 공격하고 공격하는 듯하더니 후퇴한다. 이 정도는 초보 단계다. 더 전략적인 심리전도 많다. 병법 36개에 나오는 성동격서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공격하라는 말이다. 이 또한 심리전이다. 어떤 전략인지 살펴보자. 첫째, 먼저 동쪽을 공격할 것처럼 보이면서 양동작전, 실제 공격은 하지 않지만 병력이나 군사장비를 가동해 적의 경계를 분산시키는 작전을 전개한다. 둘째, 양동작전에 속아 적이 동쪽으로 이동해 방어태세를 갖춘다. 셋째, 곧바로 적의 방비가 허술해진 서쪽을 공격한다. 뭐야, 이런 거였어 라며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에 그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구절은 성동격서보다 더 단순한 심리전이다. 단순하다고 속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알아두지 않으면 이길 기회를 놓치거나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참고로 앞의 구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밀려고 하면 먼저 당겨라. 당기려고 하면 먼저 밀어라. 상대가 겸손하게 말하면서 차근차근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은 실은 진격을 준비하는 것이다. 얕보고 방심하면 항상 당한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적을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적에게 사로잡힌다. 적을 이기려면 적과 나에 대해 파악한 후 빈틈없는 작전을 세워야 한다. 자기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괜찮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금세 반격을 당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대군을 거느리면서도 실수로 패배한 이가 자주 등장한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방심이다.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적의 능력을 얕본 결과 참패로 이어진다. 한순간의 방심이 되돌릴 수 없는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전쟁뿐만이 아니다.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빈틈이 생기는 것은 대개 일이 잘 풀릴 때다. 누구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한시름 놓고 마음의 틈이 생긴다.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현명한 군주라고 불리던 당나라의 태종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병을 치료할 때는 차도를 보일 때야말로 한층 더 신경 써서 간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통치할 때도 전하가 안정되어 갈수록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태종처럼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깊은 생각과 계획도 없이 적을 우습게 보고 맞서면 반드시 적에게 당한다. 50부터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면이 선다. 군주는 분노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수는 화난다고 싸워서는 안 된다. 어느 시대든 어른에게 요구되는 것은 냉정한 판단이다. 어떤 일이든 감정을 꾹 누르고 시작해야 한다. 병법서 운료자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려 싸우러 나가는 것은 엄격히 삼가야 한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승산이 있어 보이면 움직이고 얻는 것이 없다고 보이면 물러서야 한다.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무덤을 판 사람이 삼국지의 유비다. 유비에게는 거병 이후 35년 동안 동고동락한 관우라는 의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오나라 송건이 관우를 감쪽같이 속여 공격했고 관우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에 분노한 유비는 관우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송곤을 토벌하기 위한 전쟁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신하들이 모두 전쟁을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송곤을 치려고 하다니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애초에 역적은 위나라의 조조이지 송곤이 아닙니다. 위나라만 멸망시키면 오나라는 자신들이 먼저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우리가 자처해서 송곤을 토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송곤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가 어이없는 참패를 당했다. 증오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감정 중에 사람의 판단을 흐리는 가장 큰 요소는 분노다. 아무쪼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길 바란다. 화가 난다고 무모하게 덤비면 안 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